지금 베트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 파업을 통해 무리한 요구를 하던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본전도 못 찾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현지에서만 9만 명 가량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경제 전반을 돌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게다가 베트남 전체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연간 74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천국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베트남 현지 노동자들의 요구는 점점 상식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최저임금의 2배를 받으면서도 더 높은 임금을 요구했고 매일 6가지의 메뉴가 제공되는 구내식당의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파업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명절 보너스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 결근까지 하는 현지 노동자들을 눈감아줬던 삼성전자였지만 결국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삼성전자에 어떤 행포를 부렸는지, 결국 삼성전자는 이들을 어떤 식으로 참교육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타이응우엔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리엔이에요. 조금 있으면 30살이 되고 입사한 지도 벌써 몇 년이나 되어가네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족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신 거죠. 그날은 비가 많이 왔었는데 아버지는 평소처럼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시던 중이었어요. 미끄러운 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더 큰 시련은 그 뒤에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많이 우시고 슬퍼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점점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다고, 곧 돌아오실 거라고요. 밤마다 현관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어머니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를 떠나셨어요.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남긴 쪽지 한 장만이 식탁에 놓여 있었죠. 미안하다. 나는 더 이상 엄마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짧은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16에 제가 동생 3명의 보호자가 됐어요. 큰 동생은 14살, 둘째는 11살, 막내는 겨우 5살이었죠. 아직 제 앞가림도 못하는 나이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동생들의 끼니를 챙기고 등교를 시키고 숙제를 봐주는 게 저의 일상이 됐죠. 학교를 그만두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죠. 처음에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상에서 과일을 받아오고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했죠. 하지만 버는 돈은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전전하기 시작했어요. 신발 공장, 의류 공장, 전자제품 조립 공장까지. 어떤 곳은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았고 어떤 곳은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매일 두통에 시달려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가게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한국의 삼성전자가 타이응우엔에서 대규모 채용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떠도는 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공고가 올라왔고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삼성전자의 채용 공고를 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월급이 다른 공장의 2배였고 각종 보험은 물론 다양한 복지 혜택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수천 명이 몰려들었고 대부분이 저보다 학력도 높고 경력도 많은 사람들이었죠. 면접 당일 저는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자기소개를 되뇌이며 면접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제 차례가 되자 예상과 전혀 다른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박 팀장님은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직이 잦았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부모님의 부재로 새 동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 더 나은 급여를 찾아 공장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싶은 진심 어린 마음까지. 그때 박 팀장님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동정이 아닌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면접이 끝나고 나올 때 박 팀장님께서 힘들었겠다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는 동생들과 함께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첫 출근 날,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장 건물을 보면서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에어컨이 설치된 작업장, 깔끔한 구내식당, 심지어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까지 있었거든요. 교육 기간도 놀라웠어요. 다른 공장들은 대부분 하루 이틀 기초만 가르쳐주고 바로 현장에 투입했는데 삼성전자는 달랐어요. 2주간의 기본 교육을 시작으로 전문적인 기술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죠. 한국인 관리자들은 저희가 이해할 때까지 끈기 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또 한 번 울컥했어요. 이제는 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실제로 큰 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고, 둘째와 막내도 좋은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회사는 계속해서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어요.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주었고, 직무 교육의 기회도 제공했죠. 특히 박 팀장님은 자주 저를 불러 조언을 해주셨어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삼성전자가 저희 마을에 들어선 이후 주변 환경도 빠르게 변화했어요.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마트와 식당들이 생겼죠. 한국 식당도 생겼는데 처음 먹어본 김치찌개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겼죠. 1년이 지날 무렵 저는 드디어 새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좁고 낡은 월세방을 벗어나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방이 3개나 있어서 동생들도 각자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이사하는 날 동생들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을 보면서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어느 순간부터 공장 내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미묘한 변화 정도로만 느껴졌죠. 출근할 때마다 마주치던 동료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 같았고 작업장의 웃음소리도 하나둘씩 사라져갔어요. 아침 조회 시간에도 예전처럼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관리자들의 지시사항을 듣는 눈빛도 달라졌고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은 예전과 달리 고개를 돌리거나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기 일쑤였어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가면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식사 시간이 즐거운 대화와 웃음이 가득한 휴식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시간이 되어버렸죠. 구석자리에 몰려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무리들이 눈에 띄었고 누군가 관리자가 지나가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는 일이 잦아졌어요. 테이블마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지만 예전처럼 활기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죠. 휴게실에서도 직원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논의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담배 피우는 공간에는 항상 몇 명씩 모여 있었고 자판기 앞에서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도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휴게실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져 갔고 누군가 다가가면 황급히 대화를 중단하곤 했죠.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불만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의자가 불편하다거나 작업장의 조명이 너무 밝다는 정도였죠. 작업복의 소재가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춥다며 투덜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작업 장갑의 크기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공장 내 음료 자판기의 종류가 너무 적다거나 휴게실 TV 채널을 바꿔달라는 등의 하찮은 요구사항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죠. 구내식당 메뉴가 너무 단조롭다거나 국물이 싱겁다는 정도였어요. 매일 제공되는 6가지 메뉴가 부족하다며 특식을 더 자주 내놓으라는 요구도 있었죠. 김치가 너무 맵다. 밥이 설익었다. 반찬이 식었다는 등 도를 넘은 불평도 쏟아져 나왔어요. 어떤 이들은 아예 외부 음식점처럼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고요. 간식 종류를 더 다양하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어떤 사람들은 휴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고 투덜거렸어요. 오전 오후 각각 30분씩 주어지는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며 적어도 1시간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심지어 업무 강도가 높은 날에는 추가 휴식이 필요하다며 근무 시간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나왔어요. 화장실이 멀어서 불편하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각 작업장마다 설치된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시간이 아깝다며 더 가까운 곳에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죠. 심지어 화장실 내부 시설을 호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도 있었고요.
화장실 사용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의견도 제기됐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직장 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불평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사소한 불만들이 모여 훗날 더 큰 문제로 발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과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휴게실에서는 매일같이 토론이 벌어졌고 그 내용도 점점 과격해져 갔어요.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작업장에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져 갔죠. 이제는 단순히 시설이나 복지 문제를 넘어서 회사의 경영 방식 자체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회의 시간에 관리자들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일이 늘어났고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죠. 작업 지침이 비효율적이라며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회사의 생산 계획 자체를 비웃기도 했어요. 한국인 관리자들이 베트남 직원들을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승진이나 보너스 지급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교육 기회나 복리후생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죠. 작업장 배치나 근무 시간 조정에서도 차별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초과 근무 수당 문제는 더욱 심각했죠.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불만이 쏟아졌고 일부 직원들은 아예 초과 근무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생산량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 수당을 요구했고 기존의 급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작업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어요. 평소 1시간이면 충분한 작업량을 2시간 넘게 끌었고 품질 검사에서도 일부러 시간을 지체했죠. 기계 점검이나 자재 확인 같은 기본적인 업무도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끌었고 이는 전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예전에는 웃으면서 인사하던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죠. 아침 조회 시간에 활기찬 분위기는 사라졌고 작업장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휴게실에서도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구내식당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었죠. 특히 뚜원이라는 직원이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말투가 강한 그는 항상 식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목소리를 높였죠. 그의 주변에는 늘 7, 8명의 직원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은 뚜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귀를 기울였어요. 뚜원이 자리를 옮길 때면 그 무리도 함께 따라다녔죠. 처음에는 그저 직장 생활에 불만이 많은 사람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이 뭔가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매일 다른 주제로 문제를 제기했죠. 월요일에는 임금 문제, 화요일에는 근무 환경, 수요일에는 복리후생,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불만을 키워갔어요. 특히 신입사원들을 자주 찾아가 이것저것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수상했죠. 신입사원이 배치되면 어김없이 첫 주에 접근했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이용해 은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고 나면 그 신입사원들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지곤 했죠. 성실하던 직원들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뚜어는 항상 다른 직원들과 어울려 다니며 회사를 비난하는 말을 퍼뜨렸어요. 그의 말은 마치 독처럼 퍼져나갔죠. 아침마다 각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눴고 특히 불만이 있는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가 다녀간 자리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휴게실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작업장에서는 일부러 실수를 하면서 한국인 관리자들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불평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죠. 정확한 수치나 근거는 없었지만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심지어 그는 다른 직원들의 사소한 불만도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평범한 업무 지시를 인권 탄압으로 포장했고 일상적인 품질 관리를 과도한 압박으로 해석했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안을 노동 착취로 몰아갔고 회사의 복지 정책도 거칠애라고 비난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불만이 많은 직원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죠. 공장 담벼락 근처 어두운 곳에서 뚜원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과 담배를 피우며 대화하는 정도로 생각했죠. 어느 날 그가 공장 밖에서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걸 봤어요. 고급스러운 차에서 내린 사람들과 서류 뭉치를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그들의 옷차림이나 태도는 분명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공산당 간부들이었고
뚜어는 그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제서야 그가 왜 그토록 체계적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흔들려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더 큰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일이었죠.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부러 보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외국 기업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었죠.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뚜원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마치 전염병처럼 불만의 기운이 퍼져나갔죠.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었는데 어느새 전체 작업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신입사원들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던 베테랑 직원들까지 하나둘씩 그의 편에 서기 시작했죠. 심지어 중간 관리자직급의 직원들 중에서도 은밀히 뚜원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은 작업장 구석구석에서 수군거렸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죠. 아침 조회 시간에 고의로 늦게 오거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품질 관리 기준을 무시하고 생산 목표량을 맞추지 않는 등 소극적인 저항도 늘어갔죠. 휴게실에서는 공공연히 회사를 비판하는 대화가 오갔고 일부 직원들은 SNS에 회사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였는데 점차 회사의 경영 방식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됐어요. 기본급 인상에서 시작해서 성과급 지급 기준, 승진 체계, 인사 평가 방식까지 모든 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죠. 작업장의 안전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거나 품질 관리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불만을 제기했어요. 해외 연수 기회가 부족하다거나 기술 교육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어느 날 뚜엄과 그의 추종자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10명 정도가 휴게실 한쪽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는데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처럼 느껴졌죠. 그들의 표정은 굉장히 진지했고 눈빛에는 묘한 위협이 느껴졌어요. 특히 뚜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차가움이 묻어 있었죠.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파업에 동참하라는 거였어요. 단순히 제안이 아닌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처럼 들렸죠. 그들의 계획은 이미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파업을 시작할지, 어떤 요구사항을 내세울지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다른 공장들과의 연대 방안까지 세워둔 상태였어요. 그들은 저희가 힘을 합치면 회사를 압박할 수 있다고 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각본을 읽어내는 것처럼 조리 있게 설명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삼성전자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건 솔직히 순 억지기도 했어요. 삼성전자처럼 복지를 해주는 곳은 베트남에서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한 건 뚜원 쪽이었죠. 그날 이후 저를 향한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모든 관계가 단절됐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갑자기 등을 돌렸고 업무상 필요한 대화조차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식당에서는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고 작업장에서도 묘한 시선을 보내왔어요.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어야 했죠. 공동 작업을 할 때도 저와 팀이 되는 것을 꺼려했고 자연스레 저는 혼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회의 시간에는 제 의견을 무시했고 때로는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도 했죠. 심지어 제 작업복 주머니에서 협박성 쪽지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가 잦아졌고 내용도 점점 과격해졌죠. 제 사물함에도 비슷한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었고 작업대에도 불쾌한 낙서가 발견됐어요. 퇴근할 때면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마주치기도 했죠. 배신자는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가족을 언급하는 협박도 있었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들춰내겠다는 위협도 있었죠. 심지어 제 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학교 위치까지 알고 있다는 듯한 암시를 담은 쪽지도 있었어요. 매일 아침 새로운 협박 쪽지를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압박이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저희 회사와 직원들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매일 아침 동생들의 등교를 배웅하면서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지금 제가 이 아이들의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협박에 굴복해서 잠시의 평화를 얻느니 차라리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삼성전자가 저희 마을에 가져온 변화를 직접 목격했기에 이 회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새로 뚫린 도로, 깨끗해진 거리, 늘어난 상점들,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죠.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되었고, 좋은 교육과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변화를 가져온 회사를 위협하는 행동에 동참할 수는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만한 일을 목격하게 됐어요. 평소보다 늦게까지 품질 검사 업무가 있어서 야근을 하고 있었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고, 건물 안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형광등이 꺼진 복도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려는 찰나 3층 관리부서 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뚜원의 사무실에서 이상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청소부들도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고 보안팀의 순찰도 끝난 상태였죠. 컴퓨터 모니터에 푸른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게 보였는데 분명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평소 뚜원은 정시 퇴근을 고집하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죠.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는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 안에서 뚜원이 모니터 앞에 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행동이 몹시 수상했죠. 주위를 계속 살피며 초조한 듯한 모습이었고 손놀림도 평소와는 달리 급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USB가 놓여 있었고 서랍에서 꺼낸 듯한 문서들도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죠. 뚜원이 회사 컴퓨터에 USB를 연결한 채 뭔가를 급하게 복사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이 보이는 각도에 서 있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죠. 제품 설계도면, 생산 공정 자료, 신기술 특허 문서들,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밀사항들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심지어 아직 출시하지 않은 신제품의 설계도면도 보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이건 단순한 파업 선동을 넘어선 명백한 기술 유출이었으니까요. 회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면 수많은 동료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오싹해졌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이대로 두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발각되면 제가 도리어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순간적으로 근처 복사기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몇 분이었던 것 같아요.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복도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누군가가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는 숨을 멈춰야 했죠. 다행히 청소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파란 작업복을 입은 뒷모습이 보였죠. 청소도구를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졌고 저는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었죠.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었어요. 잠시 후 뚜원이 USB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행동은 전과 달리 매우 조심스러웠죠. 양복 주머니에 USB를 넣고 사무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모습까지 모든 행동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연습한 것처럼 보였죠. 그는 창문 근처로 가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누군가에게 USB를 건넸어요. 3층이었지만 건물 구조상 외부 비상계단과 가까운 위치였죠. 달빛에 비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보였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USB가 건네지는 순간 어둠 속에서도 현금 다발이 오가는 것이 보였죠. 지폐를 세는 뚜원의 모습이 달빛에 선명하게 비쳤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기술 유출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있지만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죠.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목격한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뚜원과 수상한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서 맴돌았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거리의 소음도 잦아들었지만 제 마음속 소용돌이는 점점 더 거세져만 갔어요.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이미 저를 향한 협박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런 중대한 사실을 폭로한다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녘까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 따져보았죠. 보고하면 제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이미 동생들의 등하교기를 알고 있다는 협박을 받은 터라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었죠. 막내는 아직 어려서 늘 보호가 필요했고 큰 동생은 이제 막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둘째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죠.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모른 척하면 수많은 동료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그 영향은 수만 명에 이를 수도 있었죠. 게다가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었고, 그렇게 되면 저희 마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게 분명했죠. 결정적으로 박 팀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입사 초기 교육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났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팀장님은 항상 정직과 용기를 강조하셨고 그것이 저희 회사의 근간이라고 가르치셨죠. 게다가 이건 단순히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 마을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저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황폐했던 거리에는 새로운 상점들이 생겨났고 젊은이들이 떠나가던 마을에 활기가 돌아왔죠. 학교도 새로 지어졌고 병원도 생겼어요. 이런 변화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바로 보고할 수는 없었어요. 먼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감정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추측만으로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어요. 밤새 계획을 세웠고 다음 날 일찍 출근해서 모든 것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죠. 특히 뚜원이 사용했던 컴퓨터의 로그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일찍 출근해서 뚜원이 사용했던 컴퓨터의 로그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공장에 도착했죠.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을 노려서 건물에 들어갔고 조심스럽게 3층으로 올라갔어요. 다행히 그 컴퓨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USB 사용 기록과 복사된 파일명을 찾을 수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찍으려는 순간 누군가 사무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속성의 차가운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책상 밑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구두 소리 같았는데 분명 제가 숨어있는 책상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동안 초침 소리마저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천운처럼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참 다행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서둘러 증거 사진을 찍고 자리를 떴죠. 이제 박 팀장님께 보고드리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뚜원의 감시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마치 제 행동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공장 곳곳에 감시의 눈이 늘어났죠. 그의 추종자들은 교대로 복도와 휴게실을 돌아다녔고 특히 제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감시했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가도 누군가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결국 점심시간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식당으로 향하는 시간이라 사무실 층은 비교적 한산할 거라고 생각했죠. 급하게 도시락을 먹고 마치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떴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고 매 층마다 주위를 살폈죠. 박 팀장님 사무실로 가는 길에 뚜원과 마주쳤는데 그때의 긴장감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마주침이었죠. 복도 끝에서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그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다행히 서류 복사하러 가는 중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던 게 도움이 됐죠.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뚜어는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뚜어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복사실에 잠시 들러 실제로 몇 장 복사를 하고 다시 박 팀장님 사무실 쪽으로 향했어요. 마치 100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박 팀장님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 짧은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매 발걸음마다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고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며칠 동안 혼자 견뎌왔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였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고 한동안은 제대로 된 말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죠. 그동안 참아왔던 두려움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박 팀장님은 제게 차를 건네시며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따뜻한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진정하려 노력했죠. 팀장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제가 마음을 가다듬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전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처음 뚜원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한 순간부터 밤늦게 목격한 USB 거래 장면, 그리고 오늘 아침 확보한 컴퓨터 로그 기록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특히 제가 찍은 증거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는 손이 계속 떨렸죠. 휴대폰 화면을 넘기는 동안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거 사진을 보신 박 팀장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깊은 주름이 이마에 새겨졌죠. 잠시 동안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하지만 제게 한 첫 마디는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였죠. 그 말씀에 담긴 따뜻함이 저를 더욱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즉시 보안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셨어요. 전화를 여러 통하시면서도 한 손으로는 계속 메모를 하고 계셨죠. 통화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에는 보안팀장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고 두 분은 긴급 회의에 들어가셨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일들은 폭풍처럼 빠르게 진행됐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모든 상황이 숨가쁘게 전개됐죠. 보안팀은 24시간 체제로 전환해 모든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했고 출입 기록부터 네트워크 접속 기록까지 꼼꼼히 조사했어요. 심지어 몇 달 전에 야간 순찰 일지까지 다시 검토했죠. 경찰도 내사에 들어갔는데 사복 경찰들이 직원으로 위장해 공장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뚜원의 USB를 받아간 사람이 중국 기업의 스파이로 밝혀진 거예요. 그 스파이는 베트남 국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대형 전자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수사 결과 그는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기술을 빼내온 전문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가 타고 다니던 고급 승용차도 스파이 짓을 하면서 제공받은 거였고 실제 그의 은행 계좌에는 수상한 해외 송금 기록이 가득했다고 하더군요. 체포 현장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출근한 뚜어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둘러 자리를 떴는데 이번에도 USB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건물 곳곳에는 경찰이 잠복해 있었고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있었죠. 그가 평소처럼 창가로 향하는 순간 경찰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뚜원이 또다시 기술 자료를 유출하려는 순간을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거예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손에 들고 있던 USB를 황급히 바닥에 던지려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고 USB도 증거물로 확보됐어요.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자기는 결백하다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왔어요. 회사 게시판에 삼성전자가 베트남 철수를 검토한다는 공지가 올라온 거죠. 순식간에 저희 마을 전체가 패닉에 빠졌어요.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역 상인들은 한숨만 내쉬었죠. 삼성전자가 떠난다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테니까요.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베트남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삼성전자 경영진과 긴급 회담을 가졌어요. 세금 감면을 약속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만들었죠.
외국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전담 경찰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고,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어요. 심지어 공산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뚜원의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소규모 조직인 줄 알았는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조사 결과 그들은 공장 곳곳에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놓고 있었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조직원이 있었고 이들은 서로 철저한 비밀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관리직 직원들도 연루되어 있었죠. 품질 관리팀의 과장, 자재팀의 차장, 심지어 인사팀의 담당자까지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졌어요.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체계적으로 기술 정보를 빼내고 있었죠. 신제품 설계도면, 생산 공정 자료, 핵심 부품 제조 기술까지 회사의 모든 중요 정보가 유출 대상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동료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뿐만 아니라 뚜원과 그의 동료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유출하는 것을 넘어서 공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파업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이 공장의 핵심 설비를 고의로 파손하려는 계획까지 세워두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계획이 실행됐다면 공장은 최소 6개월간 가동을 멈춰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노동자들에게 돌아갔겠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망설였지만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걸 확신하게 됐죠. 만약 그때 침묵했다면 저희 모두는 더 큰 위기를 맞았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일반 공장을 모두 폐쇄하고 50여 개의 첨단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한 거죠. 이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변화였어요. 모든 생산 공정이 AI로 제어되고 사람의 손길 대신 첨단 로봇들이 작업을 하게 될 거라고 했죠. 동시에 대대적인 인력 구조 조정도 예고됐는데 결국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가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박 팀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 저녁이었죠. 마음속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팀장님은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차를 건네셨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리엔 씨, 특별 교육 대상자로 선발됐어요.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인력이 될 사람들을 뽑는 과정에서 제가 리엔 씨를 강력히 추천했답니다. 기술 유출 사건 때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이 높이 평가됐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흐느끼는 제 모습에 팀장님도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희 공장은 이미 문을 닫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리엔 씨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높은 곳을 향해 함께 나아갈 차례예요. 알고 보니 박 팀장님께서는 기술 유출 사건 당시의 모든 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한 이후 특별한 명단을 만드셨더군요.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일했던 직원들의 리스트였죠. 특히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사람들을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들었어요. 팀장님은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하셨죠. 그렇게 저를 포함한 소수의 직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어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는 특별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거죠. 반면 파업을 선동하고 가담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퇴직 권고를 받았어요. 심지어 수년간 관리직을 맡았던 사람들도 예외는 없었죠. 기술 유출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직원들은 즉각 해고됐고 일부는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됐어요. 아무튼 이런 일들을 겪은 저는 AI 운영팀의 일원이 됐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쉽지 않지만 이런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파업에 가담했다가 일자리를 잃은 옛 동료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진실을 지키는 용기만이 저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제 동생들도 모두 자신만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특히 둘째는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하는데 졸업 논문도 AI와 로봇공학 관련 주제로 준비하고 있죠. 저를 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셋째는 이공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교 3등 안에 들 정도로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물리와
수학 과목에서는 전국 단위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막내는 중학교 과학 영재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매주 대학교 연구실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있죠. 사실 요즘은 부모님 생각이 더 자주 나요. 만약 그분들이 계셨다면 지금의 저희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예전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아요. 부모님이 비록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저희가 이만큼 성장한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기 때문이에요. 그나저나 다음 주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묻혀 계신 곳에 찾아뵐까 싶은데 한국 분들은 이럴 때 어떤 걸 들고 찾아뵈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